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 또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에요.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개 정도. 하루에 1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건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
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 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저속노화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그 저속노화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방법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단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고 싶잖아요. 내 동년배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세상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는 것이나 운동법도 그렇고 다들 천천히 나이 들게 하는 법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노화는 왜 오는지 그리고 증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느 만큼의 성장, 즉 성인기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라도 점점 몸의 기능이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기관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시점부터 노화가 생겨요. 뭐 기능이 쇠퇴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여자들의 피부는 20대 중반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슬슬. 누구도 10대, 20대만큼 반짝거리는 피부를 가질 수 없고요. 사실 소화가 점점 안 되는 증상이나 내가 노안이 온다라고 느끼는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증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 내 몸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내가 젊었을 때만큼 쌩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 장기 중에 5가지 장기를 우선 뭐 5가지 기관을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여자분들은 저는 피부에서 가장 먼저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에서 네, 그건 남자분들도 또 일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워낙 여자분들은 또 피부에 예민하시니까 일단 피부 건강에 영향을 크게 느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근육이요. 근육과 뼈 그런 데에서 내가 좀 더 잘 넘어지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예를 들어 낙상해서 어디가 부러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뼈가 약해지고 내 근육의 힘이 딸리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장.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하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시는 그 장 건강의 이슈가 생겼을 때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또 하나는 혈관 건강도 해당할 수 있어요. 내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매일 체크는 하지 못하지만 건강검진 가서 예전에 혈압 괜찮았는데 혈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는 거는 혈관 건강에 이슈가 있다는 말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노화의 증거에 해당하죠. 이런 노화들을 좀 늦춰줄 수 있는 뭐 성분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좀 따로 있을까요? 특정한 식재료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밸런스 있게 먹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이거 꼭 먹어야 된다던데요? 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같은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폴리페놀이라던가 레즈베라트롤 같은 그런 성분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 즉 우리 몇 번 채널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류 좋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밸런스 있게 내가 잘 섭취했을 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과 그냥 식재료로 섭취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제로 섭취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농축된 고함량의 특정 영양소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농축된 고함량이라는 게 굉장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먹은 용량을 내 몸에서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에 축적하거나 혹은 소모성으로 배출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로 섭취해서 한 가지의 고농축, 고함량을 먹는 것보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그 내가 타겟으로 하는 해당 영양소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한 방법에 해당하죠. 노화를 막기 위해서 피하거나 제한한 음식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늙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제 이런 걸 드시면 빨리 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의 관점에서 저는 우선은 단 음료는요 내 입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끔 먹는 단 음료는 내 정신도 좀 이렇게 반짝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단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요 우선 노화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된다 하면 그만큼 내 몸이 빨리 지치고 빨리 피로해진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증상으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 음료들은 좀 조심을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료 같은 거를 그럼 삼키지 않고 입에만 오물오물 하다가 뱉는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뭐 개체량을 해야 되는 선수라든지 혹은 굉장히 체중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운동 종목의 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몸매가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방금 딱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 삼키면 그만 아니냐, 그냥 물고 있다 뱉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갈 생각을 하시는 분은 먹었지만 빨리 개워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입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고 그게 나에게 건강상 악영향 혹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물고 있다가 그냥 뱉어내거나 혹은 삼켰지만 다시 개워내는 그런 일종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흡수는 됩니다. 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뱉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 침과 함께 다시 넘어가게 되고 100% 흡수됩니다. 전체량이 아무리 뱉으셔도 흡수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맛을 찾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맛도 인공적인 단맛이 있을 수 있지만 과일도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바꿔보시는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나는 단맛도 좋아하지만 신맛도 좋아해. 그러면 단맛 대신에 신맛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 맛이 반드시 단맛에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음료 말고 딴 것도 문제가 될까요? 우선 너무 기름진 거, 특히 안 좋은 지방, 육류 지방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드시는 게 좋은데 신선하다 하면 싱싱해요.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냥 내가 우와 이거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에 좀 많이 스스로 노출시키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운 건 괜찮나요? 안 된다기보다는 육류를 지글지글 하면서 구워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겠냐. 뭐 육류를 다시 튀기는 거, 예를 들어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튀긴 것도 뭐 채소를 굉장히 건강한 기름에 살짝 튀긴다거나 깊이 푹 담궈서 튀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름을 자작하게 두르고 뭐 구워낸다거나 하는 류의 요리들은 또 한편으로 좋은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에게 굽는 것도 안 됩니다, 튀긴 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각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 증상에 따라서도 조금 지침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화덕 피자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괜찮나요? 이런 노화 쪽에서는? 화덕 피자를 먹으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지만 똑같은 피자를 선택하실 때의 좋은 요령은 햄류, 가공육, 예를 들어 뭐 페페로니, 살라미, 뭐 햄 이런 류의 가공육이 들어간 메뉴를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수비드라든지 찜 같은 건 좀 괜찮나요? 완전 추천입니다. 사실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해서 육류를 조리를 하시거나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삼겹살 구이보다 보쌈이라고. 그래서 그런 류의 조리법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 실컷 먹고 싶으면 조리법 바꾸면 돼요. 박사님 옆에 저속노화 레시피라는 책이 좀 보이는데 새로운 베이비예요. 아 지금 새로 출간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좀 저속노화에 대한 꿀팁이 있으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저속노화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지만 노화가 왜 생기는지 저속노화가 진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앞부분에 보시면 뭐 이런 이론 파트에 저속노화와 노화의 정의에 대한 것 그리고 식생활과 식습관 사이의 노화와 연결된 포인트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5가지 포인트에 따른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과 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따른 레시피들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노화가 올까봐 고민되는 파트의 레시피를 찾으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노화를 좀 일으키는 습관이지 않을까?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그런 거를 같이 다뤄봐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죠. 시청자분들이 또 연령대도 성별도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고민 포인트가 노화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냥 오픈하실 수 있는 선에서 가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또 우리가 영양 상담해 드릴 수 있잖아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박사님 따로 영양 상담 해주는 그런 채널이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양 상담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속 시원해서 저도 속 시원하고 들으시는 분도 속 시원해서 그 영양 상담 해드리는 채널
다시 오픈하려고 해요. 여기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채널에서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좋죠. 거기 보니까 저속노화 레시피라고 제가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레시피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일단 다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속 노화 레시피는 특정한 질환자를 위한 레시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자식이라기보단 어떠한 재료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풀어낸 레시피이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 모든 건강인들이 다 적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들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 다르게 먹는 방법이나 조합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요거 어떨까요? 완두콩 옥수수전? 보통 옥수수 어떻게 드세요? 그 캔 옥수수 사가지고 마요네즈 넣어 버무려 드시지 않소? 그게 우리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마요네즈가 그렇게 내 몸에 선한 메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리되 완두콩처럼 더 씹히는 식감도 다양하게 같이 넣어가지고 좋은 기름에 살짝 굽는 형태의 완두콩 옥수수 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으로 만들려면은 밀가루를 같이 섞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부침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는 레시피인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통 전집 가서 먹으면 파전이라고 했는데 파 몇 개 있고 막 반죽 와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레시피대로 하시면 이렇게 반죽 거의 없는 것처럼 원재료가 살아있는 형태의 전을 드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전의 형태이죠. 또 뭐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우유 달걀 카레. 딱 보니까 근데 카레 색깔이 아니네요? 그쵸. 근데 카레가 약간 나트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우유를 넣고 달걀도 같이 넣고 해서 나트륨의 짠맛은 조금 중화를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굉장히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우유에 칼슘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카레보다는 달걀의 몽글몽글함이 마지막에 달걀을 넣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카레 맛 오믈렛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밥이랑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별미죠. 특히 겨울에 약간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물, 탕 이런 거 먹어서 나트륨만 잔뜩 먹고 계속 물 먹고 싶고 그런 거 있는데 이 우유 달걀 카레는 좀 추워지는 시즌에 좋은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면서 내 입맛도 적당하게 돋워줄 수 있는 좋은 메뉴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연두부 튀김. 연두부 그냥 드시면 좋기는 하죠. 그렇게가 더 추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두부와 달걀 노른자를 바짝 같이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메뉴는 또 연두부 자체가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드러운 제품이잖아요. 두부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식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별미예요. 이런 레시피들을 다 보려면 저속노화 저 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벤트 한번 할까? 저속노 레시피 책 드리는 이벤트.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 10개 정도 선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베스트 댓글 노화와 식생활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중에 신박하다고 표현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고민되시겠다. 제가 공감되는 거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노화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20대 동생들도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좀 내면 천천히 노화되면 천천히 나이 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남녀노소 만인의 핵심일 텐데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조금만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저속 노화를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토마토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에는 다 토마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에도 들어있고 피자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리조또에도 들어있고 생으로 먹는 것도 너무 좋고요. 토마토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건강식품이기도 하잖아요. 토마토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배는 금방 부르고 열량은 많이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은 토마토 강력 추천입니다. 물론 위가 아주 불편한 분들에게는 아니고요. 근데 뭐 토마토를 다이어트 할 때 곁들여 드신다? 아주 좋고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양이 줄어들기가 쉬운데 뭐 화장실 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토마토는 그 강렬한 빨간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재료.
혹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 부르는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특유의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산화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식품 토마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 그게 항산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코펜의 효과 때문에 토마토가 더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것도 있어요. 눈 건강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눈에도 효과가 있나요?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영양소들도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거는 내가 속에만 부담이 없다면, 왜냐하면 위산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만 아니면 꾸준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재료예요. 위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부담이 갈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성분이 있다기보단 우리가 토마토 먹으면 약간 새콤달콤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빈속에 레몬을 짜서 먹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뭐 약간 새콤새콤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입에 침이 쫙 고이고 이게 들어가면 위산이 쫙 분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어찌 보면 내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아주 예민하시거나 혹은 토마토가 많이 든 거를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한 섭취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공복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위장 질환이 약간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공복 토마토 조금 힘들 수 있죠. 공복에 막 토마토 7알 먹고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본인이 그게 받아들여지면 괜찮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옆집 아저씨 효과가 나에게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괜찮다고 나에게 다 괜찮은 건 아니니까 스스로 잘 관찰하는 습관은 중요하죠. 눈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항산화가 몸을 보호하는 이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산화가 된다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언가가 원래 모양, 원래 기능으로 있던 게 계속 시간이 지나 산소와 접촉하면서 이게 약간 철로 치면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게 이제 항산화하는 것인데 항산화가 만약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 내가 산화되는 속도보다 항산화 속도가 빨라 회춘하겠죠. 근데 이제 산화되는 속도는 보통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쭉 평생 빨라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항산화 되는 속도는 내가 무언가 항산화 영양소를 먹거나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 과정인 거고요. 항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그 물질이 뭐냐 하는 것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게 바로 젊음을 되찾아준다라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저속노화, 역노화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뭔가 산화되어 나가는 나의 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덜 산화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요. 토마토 중에서도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몽 맛이 나는 토마토, 사과 맛이 나는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 난 상태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것은 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 물로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자체가 훨씬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새콤한 맛은 굉장히 줄어들고 단맛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맛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다른 플레이버를 가진 토마토들도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영양 성분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유전자 변형이랑은 또 다른 이슈니까요. 그래서 그냥 개인 취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원래의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을 내는 거랑은 이제 맛의 스펙트럼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맛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은 이게 유전자 변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비아나 이런 애들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네, 재배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토마토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
죽처럼 먹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건 익혀 먹는 거예요.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을 내 몸이 최대한 흡수하게끔 하려면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조리된 토마토를 먹는 것이 훨씬 생토마토보다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익혀서 먹되 조금의 기름을 가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분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넣어서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탈리안 요리에서 쓰이는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도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끓여서 익혀낸 소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죽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토마토 소스 끓이듯이 토마토 자체를 익혀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올리브유 같은 거를 추가해서 조금 더 고소한 맛이나 좋은 기름의 영양 성분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갈아낸 쌀과 같이 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쌀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무언가 좀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좋은 또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선한 메뉴죠. 토마토 죽.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같이 합치고 쌀을 갈아가지고 죽으로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비율로 어떤 배합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익혀서 드시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아, 익혀서 먹어? 막 곰탕 끓이듯이 확 고아내는 거지, 토마토를. 근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토마토는. 토마토를 익힌다 하면 토마토의 열을 살짝 가해서 얘가 따뜻한 정도가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뭐 고아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토마토 죽을 끓일 때에도 이 토마토의 원래 새콤달콤한 맛을 좀 유지를 하려면 토마토를 넣고만 우아하고 오래 끓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토마토 죽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푹 끓인 게 좋다. 뭐 그래도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의 토마토 죽이 좀 별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콤달콤한 맛도 좀 살아나고 약간 토마토 리조또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서 치즈 빠진 느낌? 네, 새콤달콤 따뜻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올리브유를 추천하시나요? 올리브유가 토마토랑은 좀 전통적으로 궁합이 맛의 궁합이나 뭐 영양소 궁합이 좋죠. 상상해 보시면 토마토의 들기름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쌀 그리고 올리브유, 토마토 또 추천하는 재료가 있을까요? 만약에 더 향긋하게 먹고 싶다. 이색적인 맛을 느끼고 싶다. 바질, 파슬리 요런 류의 외국 향신료 아주 추천이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더 서양식을 가미하고 싶어? 다양한 종류의 치즈 진짜 잘 어울리고 좀 단맛을 더 넣고 싶어? 단호박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단호박이 잘 어울려요? 네, 단호박은 약간 죽을 끓였을 때 점도를 더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일반 토마토 죽보다는. 그래서 잘 어울려요. 농도도 그렇고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맛있답니다. 그러면 토마토죽 이런 것도 하루 권장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니 뭐 박스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마토 하루에 한두 개? 네, 한두 개 정도 분량 전 적정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두 개를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죽 한 그릇 정도 끓일 수 있는 한두 그릇 끓일 수 있는 양 정도라고 생각해요. 토마토 한두 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가 크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크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면 볼 수 있는 토마토 뭐 요만한 방울 말고요. 그 정도의 한두 개 정도가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마토도 칼륨이 높거든요. 토마토도 일반적으로 칼륨이 높은 다른 재료들처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으로 먹으려면 칼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익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칼륨 함량을 낮출 때 뭐 데친다라는 전처리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비슷해요. 한번 얘를
삶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팔팔 끓는 물에 데쳐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데쳐낸 토마토를 가지고 죽을 끓이시거나 데쳐낸 것을 가지고 뭐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드시거나 하는 형태로 칼륨 함량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식이섬유 함량이 워낙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뭐 배변 활동이 좀 힘드시거나 변비를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좋은 재료인 건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좋다는 네. 말씀인 거. 칼륨 자체가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담그어 놓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삶아냈을 때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요. 토마토 죽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 죽 진짜 너무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맛이 날까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토마토죽을 개발하면서 생각한 그 제품은 토마토 리조트. 아, 리조또 네. 하면은 약간 이탈리아의 그런 맛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프레시한 토마토 들어가고, 시중에 파는 토마토 홀, 그리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마늘. 볶아죠. 혹시 토마토 어디 거 쓰는지 토마토가 네. 다른 향미가 달라요. 신맛이 살짝 더 올라오고, 약간 맛이 좀 적은 상태의 롱고바디. 프레시한 토마토도 다 다이스로 해가지고 같이 소스를 만들 때 쓰죠. 아,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보이는 재료들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우선은 죽밥이라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만든 게 있고, 네. 약간의 소금과 요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 토마토 소스는 그 토마토랑 토마토 캠 두 개만 들어간 건가요? 토마토 홀이라 다지기도 하고 믹서에 갈기도 하고, 보통은 양식 같은 경우는 이런 소스를 만든다고 하면 양파를 쭉 볶아주거든요. 양파랑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을 쭉 계속 볶아줘요. 그래서 양파가 좀 그러니까 단맛이 날 정도로 저 투명하게 볶아진 상태에서 토마토 다진 형태의 걸 넣고 그리고 육수도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진짜 리조또 느낌이 바로 나네요. 그 리조또 같은 경우는 해산물, 바지락, 네. 바지락 맞나 그게? 봉골레? 네네네. 네, 그런 거 넣는다고 맞아요. 하는데 푹 끓여주시면 네. 오래 끓여가지고 얘 3, 40분 끓이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냉동고에 넣으셨다가 토마토 죽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밥과 이 토마토 소스와 육수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요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냄비에다가 육수를 푸십니다. 육수는 한 컵 반. 한 컵 반. 네, 한 컵 반 정도 부시고 토마토 소스 컵 반 들어갑니다. 한 컵 반. 네. 지금 그 팩에 들어있는 게 한 컵 반 정도 양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 디테일로 이렇게 물도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게. 아깝게 네.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동량의 그냥 한 컵 반 정도 되긴 하지만 지금 그람수로 재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람수로 한 컵 반이면 몇 그램 정도 되시나요? 이게 한 280g, 260g 정도인데 네. 근데 집에 근데 저울이 많이 없으니까 보통 공기로 하면 네. 한 공기 반 안 되게 그래서 끓이다 보면 이게 물 따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금 살짝 넣고 어느 정도 양이죠? 소금? 얘는 두 꼬집. 두 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들잖아요. 네. 셰프님이 만드신 그 맛인지 아닌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오리지널 맛을 느끼고 싶은데 여기를 한번 찾아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혁신도시대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배민으로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배민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고 전화로 주셔도 되고 즉 매장 내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소고기와 들깨 자체 밸런스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박사님 요즘 들깨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로 소고기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되면 좀 어떨까요? 아, 소고기랑 들깨요? 네. 아, 둘은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일단 소고기는 네. 단백질이 많은 재료이고 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소고기 만두 사실은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 둘이 딱 합쳐지면 아주 맛의 보완뿐만 아니라 영양소 밸런스가 좋죠. 사실 강력한 것 같은데요. 그 이 두 개랑 같이 조합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소고기에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꾸준히 드시라라는 지침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재료가 이제 소고기죠. 근데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소고기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로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소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가 쉬운 어르신들한테도 소고기는 단백질도 채워주고 철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빈혈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안심? 안심. 네.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가 이제 단백질, 근육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나이가 그럴 수 들면 있죠. 들수록 네. 하체 근육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체 근육으로 먹은 소고기가 다 간다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특정 부위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키워야지.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을 양질로 잘 드시는 거는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은 단백질로 소고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연골이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철분 함량도 높지만 소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뭐 칼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마그네슘도 섭취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골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고기 이런 고기류를 듣기만 해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들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들깨에 있는 몸에 좋은 기름이 심장과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이렇게 들깨 가루? 빻은 거. 예. 그건 이제 들깨 가루고 네네. 우리가 보통 깨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는 참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약간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들깨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점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그래요? 들깨 가루만 보신 분들은 들깨의 원래 모양을 잘 모르시고 참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들깨는 아주 동그랗게 생긴 깨예요. 그래서 들깨를 거피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깨 가루의 고운 정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들깨 가루로 드셔도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영양은 그대로 다 많이 드실 수가 있고 통 들깨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들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이점을 잘 노리려면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괜찮아요. 네. 통으로 먹는 건 좀 소화에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의 이점은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요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들기름의 향을 살짝 내고 싶을 때 쓰는 재료라면 들깨 가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댓국에 넣어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들깨 죽을 끓일 때에도 들깨 가루로 끓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통 들깨는 고명처럼 올라가는 가니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씹는 식감도 주는 재료여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들깨의 이점을 잘 써먹으실 수가 있죠. 소고기, 들깨, 죽 그냥 먹었을 때랑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영양적으로? 우선 소고기 들깨 죽을 만약에 끓인다라고 하면 우선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기 자체도 힘줄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조금 더 쉬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내 몸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볶다가 이렇게 푹 우려낸 국물 육수에다가 죽을 끓이는 거니까 소고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어서 죽을 쓰든 아니면 통 들깨를 이용을 하시든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제가 아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소고기죽 할 때는 소고기를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진다시피 해야죠. 다지다시피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좀 이 소고기 들깨죽을 만들었을 때 맛있고 좀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이 소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육수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고기 들깨 죽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잘게 다진 소고기를 뭐 참기름도 좋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볶아서 겉면을 볶고 나면 고기가 안에 육즙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다진 소고기에 육수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뭐 불려서 갈아놓은 쌀 넣어서 푹 약불에 끓여내고 거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거 추가하셔가지고 들깨 향과 영양소를 딱 넣으시면 완벽하죠. 넣는 순서도 소고기를 먼저 넣고 물 네. 넣고 쌀 갈은 걸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네, 들깨가루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여기다가 좀 얘를 더 맛있게 그런 재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통들깨 너무 좋고요. 그리고 통들깨 자체는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들 뭐 들깨 가루를 넣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저는 버섯 같은 것도 같이 넣기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 식이섬유 추가할 수 있고 좀 향미도 더 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어떤가요? 마늘이나 파도 뭐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조금 더 향미를 가미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보다는 마늘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려면 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셔도 좋아요. 약간 소고기 국 끓일 때 뭘로 간하면 맛있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럼 소고기 들깨죽을 먹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고단백 재료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생각해 보면 소고기를 뭐 한 번에 소고기죽 끓일 때 내가 한 번 먹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한 공기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깨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가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거 네. 소고기 들깨죽 섭취 주의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전히 소고기의 단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에 드실 양을 서너 번에 나눠서 드셔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메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뭐 반근 정도 사면 300g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50g씩 먹어야지라고 하면 반근 사서 6등분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6등분씩 한 그 다져놓은 소고기를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오시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양이죠. 네, 셰프님 오늘 들깨 소고기죽 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고기 들깨죽은 너무 간단해요. 물을 한 한 컵 반 정도 부으세요. 바지락 육수도 있고, 네. 뭐 사골 육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아, 아, 이런 다행이네. 경우는 어떤 육수를 넣으시나요? 소고기 들깨죽 저기는 이제 사골 육수를 넣고, 약간 원재료 약간 어울리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은 사골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치킨 소스 기억나실까요? 얘는 한 티스푼 정도 얘도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깨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볶아서 이렇게 다지신 건가요? 그래서 다진 거를 그냥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 얘는 몇 그램을 넣냐 하면은 한 숟가락으로 크게 한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향 요소들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얘는 제가 들기름을 처음에 살짝 넣는 이유는 네. 약간 엉겨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기름을 어떤 무조림을 할 때나 어떤 조림 같은 걸 할 때 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이 원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비법이 있습니다. 아, 네. 끓이고 있는 건 한 중불에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끓을 때까지는 좀 센 불로 했다가 한 중간 불로 계속 끓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죽밥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죽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물량을 더 높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밥을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농도는 끓이다 보면, 좀 묽다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그 들기름을 넣으시고 통들깨를 넣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기름, 향미에 대한 것들은 맨 나중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조리를 하다 보면 향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들기름을 제가 1차에 잠깐 넣었던 것들은 죽에 대한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넣은 거고, 마지막의 향은 드실 때 이제 고소한 향미가 일어나서 뭔가 식욕과 감칠맛에 대한 것도 더 올라올 수 있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통들깨, 얘는 살짝 씹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고명이거든요.
근데 고명이라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고명을 올려준 거죠. 아. 아까 그 고객도 어제 바지락죽 드셨다가 아. 오늘은 또 소고기 들깨죽 드시고 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단골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